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 갑니다. 은행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혼자 지내다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되면서 아무래도 혼자 집안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때 아들 영민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면 어떠세요? 수술 회복하시는 동안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다행이다 싶었고 며느리 정미숙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버님, 이쪽 방으로 모실게요. 제가 미리 청소도 다 해뒀어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도 한편으론 그래도 내 아들이니 내 노후를 편히 돕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신혼 때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기도 했고요. 아버님, 아프시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처음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허리 수술이 잘 회복되면 가족들과 오순도순 지내며 여생을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방도 따뜻했고 밥도 제 입맛에 맞춰서 잘 차려줬습니다. 아버님, 간이 심심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조금 싱겁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며 오히려 흐뭇해했죠.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구나. 역시 가족이 최고지. 수술 후에 몸이 조금씩 나아지자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보다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동네 병원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아직 통증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어도 마음만은 편했어요. 아들 영민이는 회사 일로 바빠도 퇴근 후에 물어봐 주곤 했으니까요.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에 말했어요. 영민아, 나는 괜찮다. 너나 몸 잘 챙겨라. 아버님, 주무시기 전에 물이라도 가져다 드릴까요? 며느리도 한밤중에 이런 말을 해주니 정말 든든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모든 일이 늘 꽃길만 펼쳐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며느리의 태도가 슬그머니 변하기 시작한 건 제가 허리 수술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던 무렵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생활비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병원비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저희도 솔직히 부담이 되긴 해요. 아직 제 통장에서 나가는 거였는데 굳이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었어요. 말투가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고 뭔가 화가 난 듯 했거든요. 저는 그저 넘겼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그때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식사할 때도 묘하게 저를 피하는 듯 했고 며느리는 말수도 급격히 줄었어요. 덕분에 저는 괜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허리 다 낫기도 전에 내가 짐이 된 건가? 그러다 며칠 뒤 아침을 먹으려 식탁에 갔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저희는 아직 배가 안 고파서요. 아버님 먼저 드세요.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하고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들은 아예 출근 시간에 맞춰 대충 때우고 가거나 주말엔 외근이라며 일찍 나가고요. 며느리는 저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시간차를 두는 듯 했어요. 결국 저는 늘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반찬도 예전처럼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대충 김치나 몇 가지로 때우는 날도 많았죠. 그래도 그냥저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입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제 방을 지날 때마다 코를 막는 모습을 보이거나 투덜대는 거예요. 아버님 방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창문 자주 여세요. 저는 매일 샤워도 하고 방도 틈틈이 환기시키는데 도대체 무슨 냄새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매번 그러니 점점 마음이 상했죠. 내가 이렇게나 신경 쓰고 사는데 왜 자꾸 구박을 하는 걸까 싶었어요.
이불도 자주 터는데 그러더군요. 아버님 이 이불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상한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어느 날은 부엌을 지나다가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나 요즘 아주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시아버지 때문에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집에서 편하게 못 사니까 짜증나서 미치겠어.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괜히 민폐가 되고 있나 싶어 괜스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차마 뭐라고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묘하게 구석으로 몰린 기분이 들었고 마음속에 큰 돌덩이 하나가 얹힌 듯 무거워졌습니다.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식탁에 나가자 며느리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먼저 드세요. 전 일이 많아서 좀 늦게 먹을게요. 저는 이젠 익숙하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반찬이 어찌나 부실한지 김치 한 접시와 국물 몇 숟갈이 전부였습니다. 괜히 서글픈 마음에 젓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뒤통수에 대고 쏘아붙였어요. 아버님, 제발 식사하실 때 좀 흘리지 말아주세요. 청소하기 번거롭잖아요. 그 말이 마치 제 자존심에 제대로 비수를 꽂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술을 앙다물고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그래도 아들 영민이가 들어오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밤을 기다렸어요. 퇴근 후 돌아온 영민이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영민아,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며느리가 날 너무 피하는 것 같아.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버지, 그냥 미숙이도 회사 다니느라 정신이 없고 요즘 저도 일이 많아서요. 그러니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다시 물었어요. 니들 바쁜 거 알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서운하지 않냐? 밥도 같이 안 먹고 나만 혼자 먹게 하는 게. 영민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사실 미숙이가 아버지 모시는 게 힘들다고 해요. 저도 뭐라고 얘긴 했는데 자꾸 저한테도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 집안에서 난 걸림돌이 돼버렸구나. 아들이 미안해하며 눈을 떨구고 있는 걸 보니 더 이상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했어요. 그래, 알았다. 수고해라. 그날 밤 결국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나. 차라리 내가 집 나가야 하나. 며칠 뒤 식탁에 앉아서 저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옆을 지나가면서 또 한마디를 툭 내뱉었어요. 아버님은 대체 언제 요양원 같은 데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솔직히 저도 일하느라 바쁜데 아버님까지 챙기려니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순간 먹던 밥이 목에 걸릴 뻔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그 말투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고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화를 꾹 참고 조용히 말했다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요양원이라니. 아직 그렇게까지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 하렴. 하지만 그날 오후 우연히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언니, 나 요즘 미칠 것 같아. 시아버지 때문에 집 분위기가 뒤집어져서 진짜 스트레스야.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집이 천국일 텐데 말이지. 그 말이 제 귓속을 사정없이 후벼 파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현기증까지 났습니다. 저 인간. 그럼 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짐짝이라는 건가? 사람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데 이 경우는 반대로 말 한마디가 1000근짜리 돌멩이처럼 제 가슴을 내려치더군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내내 뒤척였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참고 지내려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이상하게 현관에 둔 제 슬리퍼가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현관 한쪽에 처박혀 있고 또 어느 날은 아예 보이지 않아 집 안을 뒤져야 했어요. 내가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아니면 누가 일부러 치우는 건가? 의아했지만 직접 물어보기가 왠지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또 혼자 밥을 먹으려다 혹시나 싶어 현관으로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슬리퍼가 아예 사라져 있길래 밖으로 나가봤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복도 구석의 쓰레기 봉투 옆에 제 슬리퍼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이건 확실하게 일부러 내다 버린 거구나. 슬리퍼를 주워들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난 또 뭐 중요한 볼일이라도 있으신 줄 알았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슬리퍼를 신발장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갑자기 코웃음을 치듯 말했어요. 아버님 슬리퍼가 좀 지저분하길래 밖에 내놨었어요. 금방 빨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 있나요? 이게 예민한 문제인가? 사람이 신는 신발을 쓰레기 옆에 던져놓고는. 분노가 한껏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게 허무해져서 헛웃음만 났습니다. 곧바로 전날 밤 들었던 통화 내용이 다시 귓가에 어른거렸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집이 천국일 텐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며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날 오전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지만 이미 며느리와 공동 명의가 되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명의 일부는 제게 아직 권리가 남아 있었고 제가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슬리퍼 신세로 살 바엔 내가 가진 몫을 찾아서라도 나가야겠다. 부동산에 들어서자 중개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물건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매물을 내놓으시려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쓰레기 옆에 내팽개쳐진 슬리퍼를 손에 꼭 쥐고서 결심한 듯 말했어요. 집을 팔려고 합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놔도 되니까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중개인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위치면 시세보다 약간만 낮춰도 금방 팔릴 텐데요. 정말 파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사정이 있어서요. 빨리 처분해야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중개인도 더는 묻지 않고 일사천리로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오는 대로 매수자 쪽에서 잔금 일정 잡을 텐데 보통 한 달 정도 잡습니다. 그 사이 집 상태만 잘 유지해 주시면 돼요. 저는 중개인의 말을 듣고 속으로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래, 잘 유지해주면 된다. 이미 마음은 떠났는데. 그 생각을 하니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약금이 언제쯤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일주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괜찮거든요. 그렇게 중개소를 나오면서 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놓은 짐을 다 덜어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슬리퍼를 꼭 쥔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묘한 기대감까지 뒤섞여서 어지러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며느리와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 집을 팔아버린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장면을 상상하니 억눌렸던 제 속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온 걸 보더니 별다른 인사도 없이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점심 드시려면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저도 곧 나갈 일이 있어서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제 이곳은 제 마음속에서 떠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 오늘부터 남은 한 달이든 얼마든 내 마음껏 잘 버텨내고 떠나면 그만이지. 사실 그 결심 하나로도 지난 3년간의 서러움이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이 집이 팔리고 아들 내외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한편으론 쓸쓸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나다. 이 집의 원래 주인이자 널 키워준 아버지. 그런데 너희 날 버렸지. 그러니 나도 내 길을 가야지. 그날 오후 계약금 입금 소식을 알리는 부동산의 전화를 기다리며 저는 짐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가지며 서랍 속 사진들이며 제 물건들을 하나둘씩 챙기는데 마음이 복잡했죠. 하지만 더 이상 미련 두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쌓아온 서운함과 서글픔, 그리고 끝내 찾아온 결단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 밖에서 며느리 정미숙이 또 통화를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아버님이 대체 언제 나갈 건지 몰라서 답답해. 그냥 어서 요양원에나 들어가 주면 좋겠어. 그 순간 저는 방 안에서 꾹 참았던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모든 절차는 이미 시작됐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머릿속에선 벌써부터 사이다 같은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집 보러 온 분이 바로 계약하겠다고 하십니다. 조율할 게 많지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빨리 팔린다고? 하지만 곧 이어지는 묘한 안도감에 제 입가에서는 쓰게 웃음이 비어져 나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류 진행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가 뭔가 느꼈는지 다가왔어요. 아버님, 무슨 전화세요? 요양원 자리라도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젓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친구한테 온 전화다. 사실대로 말해봤자 괜히 시끄러울 게 뻔하니 그냥 대충 둘러댔어요. 며느리는 흥미가 떨어진 듯 이내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하니 마음 한편에 묘한 쓴웃음이 돌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계약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네. 한편으론 멍하고 한편으론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 가지며 서랍 속 소중한 물건들을 큰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방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가 이삿짐을 싸는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밝아지더군요. 아버님, 드디어 요양원으로 가시려나 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 생각하신 거예요. 몸도 불편하신데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는 게 낫죠? 저는 내심 기가 막혔지만 굳이 말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미소를 지은 척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그런 쪽으로 생각 중이다. 며느리는 양손을 모으고 좋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다시 한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스피커폰으로 통화할 생각도 못한 채 자기 방으로 가버렸죠. 덕분에 저는 편하게 부동산과 통화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계약금 들어왔고 잔금 일정까지 매수자 측과 합의했습니다. 집 상태만 조금 정리해 두시면 한 달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전화를 끊고 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묘한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한 달 뒤엔 이 집이 완전히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 거고 아들 내외는 알지도 못한 채 내쫓기든 나가야겠지. 하지만 이미 그들 스스로가 저를 내쫓으려 했던 거니까 이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여전히 귀찮게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알아보셨어요? 혹시 마음에 드는 곳 있으면 저도 구경해보고 싶어요. 시설 좋다던데
저는 다시 한번 어깨를 으쓱하며 넘겼어요. 그래. 차차 알아보마.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가 곧 알게 될 거다. 이 집이 이제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아들 영민이가 야근을 마치고 늦게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반가운 얼굴로 달려가더군요. 여보, 아버님이 곧 요양원 들어가시려나 봐. 오늘 보니까 짐도 싸고 계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미심쩍은 표정이었어요. 그래. 잘 됐네. 아버지도 거기서 편하게 계시면 좋지.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제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기색을 보일 줄 알았던 아들마저도 이제는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곧 다가올 폭풍 같은 순간을 대비해 나머지 짐들을 조금씩 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안에 있던 옛 사진들, 손자가 태어나던 순간 찍었던 사진, 고향에서 찍은 부모님 사진들까지 한 장 한 장 바라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더는 그들 때문에 내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 다시 가슴속에서 뚜렷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뒤 예정대로 모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서를 마무리하고 인감을 찍는 자리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 달 뒤 잔금일에 집을 완전히 비워주시면 됩니다. 중개인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날까지 다 정리해 놓을게요. 계약금을 이미 받아둔 상태였고 잔금도 확실하게 들어올 예정이니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 문득 이 사실을 아들 내외가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겁이 나거나 망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잘하는 일이다 하고 거듭 확인했죠.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일부러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아버님, 저희 나중에 먹을 거니까 먼저 드세요. 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들 역시 퇴근 후 곧장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 언제나처럼 혼자 식사를 해야 했죠. 밥을 다 먹고 난 뒤 조용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으니 며느리가 슬쩍 나와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언제쯤 짐 정리 다 끝나세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가 됐다 싶었어요. 하지만 나직한 목소리로 한 문장만 뱉었습니다. 한 달 안에는 다 끝난다. 그때가 되면 너희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다. 며느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못 알아듣고 되려 의아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요양원 가시면 저희가 왜 나가야 해요? 저는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봐라. 이제 너희도 알게 될 거다.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돌려서 하세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오후 제가 잠시 산책을 다녀왔더니 아들 영민이가 다급하게 날 찾더군요. 아버지, 이거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팔았다니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결국 부동산에서 온 서류를 우연히 보고 나서 아들에게 전화해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팔았다. 이미 계약금도 들어왔고 한 달 뒤면 잔금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어떻게 팔아버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참으려 했던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너가 행복하게 살라고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털어서 이 집을 마련해 줬다. 그런데 너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니?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바들바들 떨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건 그냥 미숙이가 힘들어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 달래볼 테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며느리가 얼굴을 잿빛으로 하고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저희 몰래 집을 파시는 건데요? 저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젠 더 참을 수가 없어서다. 내가 날 대하는 태도 내가 못 본 줄 아느냐?
그건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바쁘다 보니 아버님 챙길 여력이 없어서. 그러더니 이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가라고 한 적은 없지. 다만 이 집이 이미 다른 사람 집이 됐으니 법적으로도 머물 수 없게 되는 거다. 그게 다야. 아들은 그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도 미숙이도 반성 많이 할게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되나요? 그 모습을 보자 지난 세월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떠올랐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미 늦었어. 내가 여기서 더 남아봤자 똑같을 거다.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영민아, 내가 바란 건 효도가 아니었다. 다만 최소한 인간적인 대접은 받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돌이켜봐라. 며느리는 옆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거실 한복판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저는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 하고 생각했죠. 결국 아들이 오열하며 절 붙잡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너희가 이토록 불행하다면 나라도 떠나줘야지. 그래야 서로 편해질 테니까. 이 말에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을 훔치며 고개만 숙였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을 바라봤는데 매일 아침이면 현관 밖에 버려져 있던 슬리퍼가 문 안으로 들여져 있더군요. 며느리가 허둥지둥 정신을 차리면서 들여놓았나 보았습니다. 왠지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고작 슬리퍼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문제가 쌓여왔던 거잖아. 그래도 이미 결론이 난 이상 이제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계약은 정식으로 끝났고 한 달 뒤면 새 주인이 집으로 들어올 테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 방으로 돌아와 나머지 짐을 끝까지 챙기면서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배신감이라는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본 건 처음이구나 하고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론 이제 정말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볼 수도 있겠다 하는 의외의 안도감도 들었어요. 현관 밖에 내팽개쳐졌던 슬리퍼 덕분에 제 인생의 뒤안길이 확실히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갔어요. 집을 팔기로 결심한 뒤로는 아들 내외와 매일 얼굴을 마주치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기도 했고 아들 영민이는 중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이 성사된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렇게 계약서에 서명이 끝나고 잔금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며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둘씩 상자에 담을 때마다 지난 3년 동안 쌓인 마음의 응어리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반쯤 누렇게 바랜 가족 사진부터 시작해 가끔 손자가 주고 간 낙서장까지 하나하나 추억이 묻어난 물건을 손에 잡을 때마다 묘한 슬픔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이상 후회나 미련을 둘 순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더 이상 내게도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 남은 시간을 이렇게 서러움 속에서 보낼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을 제대로 누비지도 못하고 슬리퍼 하나조차 맘 편히 신을 수 없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아들 내외는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이 불안했는지 어쩔 때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이사 가실 건가요? 잠깐만 생각을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계약을 어떻게든 파기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니? 서로 힘들지 않게 정리하는 게 맞다. 며느리는 여전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죠.
아버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저는 묵묵히 짐을 챙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드디어 잔금까지 깔끔하게 치러졌어요. 이제 이 집은 새로운 주인의 것으로 법적 절차가 완벽히 마무리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마지막으로 확인 전화까지 주며 알렸어요. 이제 완전히 이사 나가시면 됩니다. 잔금도 다 입금됐고 나머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놓은 뒤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이 한때 제게 전부였던 터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들뜬 감정이 없진 않았습니다. 곧 전원주택을 마련해 조용히 살 계획을 세워뒀거든요. 나름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부동산 중개인 지인에게도 몇 군데 물어봤어요.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면 좋겠다. 텃밭이 좀 있고 뒷산이 있는 그런 집 말이다. 그렇게 알아보던 중 교외 지역에 아담한 마당이 딸린 집을 찾을 수 있었어요. 건물 자체는 오래됐지만 정원과 텃밭을 조금만 손보면 꽤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말했더니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어요. 아버지, 혼자 거기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병원은 가깝냐고요? 허리는 좀 괜찮아지셨어요? 그 말이 진심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괜한 걱정으로 포장한 불만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저 넘겼죠. 걱정 마라. 오히려 조용한 곳에서 쉬면 몸이 더 좋아질 거다. 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즈음 집 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인상을 잔뜩 쓰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고 아들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으니 더 이상 발을 동동 굴러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곧 이 집을 비워줘야 하니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거처를 알아봐야 했죠. 아들 내외는 미리 준비도 안 해뒀던 터라 매우 당황해하며 부랴부랴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집 안에는 살벌한 침묵이 흘렀지만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때로는 며느리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떻게든 달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떠나는 마당에 뭘 더 미련 두겠냐 하고요. 그리고 이혼 위기처럼 보이는 싸움이 아들 내외 사이에서 벌어지기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반대했잖아. 집 등기까지 내 이름으로 옮겨주실 때부터 불안했단 말이야. 너가 그렇게까지 구박하지 않았으면 아버지도 이렇게까지 결심을 안 했겠지. 온갖 말다툼이 집 안에서 오갔지만 제 귀에는 그저 허무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잔금일 바로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트럭을 불러 짐을 실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진짜로 트럭을 부른 걸 보고 경악했어요. 아버지, 벌써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야지. 그래야 너희도 빨리 집을 알아볼 거 아니냐. 며느리는 그제야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동안은 그냥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도 스트레스였겠지. 나도 스트레스였단다. 이쯤에서 끝내자. 아들은 가까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래도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효도해 볼 테니까. 하고 울먹였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사람에게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등을 돌렸어요. 넌 나보다 너희 가족을 우선해라. 그래야 너도 더 이상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다. 결국 트럭에 짐을 모두 실은 뒤 그동안 고생했다. 이 집은 어차피 이제 새 주인 것이니 나머지 정리는 알아서들 해라. 한마디만 남긴 채 운전기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은 시원하면서도 쓸쓸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는구나 하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1시간 남짓 트럭을 타고 이동해 드디어 새로 마련한 전원주택 앞에 도착했어요.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었고 옆쪽에는 텃밭으로 쓸만한 땅도 보였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있어 공기가 무척 맑더군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마음에 쏙 들었어요. 짐을 내려놓고 들어가 보니 실내는 꽤 아담했지만 오히려 혼자 살기엔 딱 좋겠다 싶었습니다. 낡은 벽지도 조금 가구 배치를 바꾸고 청소를 하면 훨씬 쾌적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이제부터 이곳이 내 보금자리다. 누구 눈치를 볼 일도 없고 구박받을 일도 없겠지. 당장 필요한 가구나 전자제품은 크게 없었어요. 간단한 밥솥, 냉장고, TV 정도만 챙겨왔거든요. 짐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니 허리가 조금 뻐근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바깥 공기가 너무 좋아서 잠시 밖으로 나가 잔디 위를 걸어봤어요. 그때 옆집에서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어르신이 다가오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 오셨나 봐요.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옆집에 사는 김용팔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했죠. 예, 이제 막 이사 왔습니다. 김 선생님이시라고요? 저는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성씨도 같아서 처음부터 꽤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그 김씨 어르신은 동네 노인회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어디 가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지 등등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공기도 좋고 아침 저녁으로 새소리도 들리고 정말 평온하실 겁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살고 있는데 건강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잘 왔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군요. 저녁 때가 되자 허기가 몰려왔지만 대충 집 정리하느라 손도 못 댔어요. 그래서 근처 슈퍼에 들러 라면이며 간단한 식재료를 사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 눈치를 봐가며 밥을 챙겨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 없이 편안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어요. 부엌에서 라면 물을 끓이며 이렇게 사소한 자유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가봤어요. 오래 방치되어 있었는지 흙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 보였지만 그래도 잡초만 걷어내면 뭘 심기엔 충분한 땅이었어요. 그곳을 호미로 살살 고르며 어떤 작물을 심어볼까 궁리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는 거다.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텃밭을 가꾸고 내 식으로 먹고 자고 지낼 거다. 그날 오후 동네 노인회관에 잠시 나가봤어요. 김씨 어르신이 추천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다들 좋은 분들이니까 같이 어울리면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곳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3, 3, 5 모여서 화투도 치고 체조도 하고 수다를 떨고 계셨어요. 처음 가보는 낯선 장소였지만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죠. 새로 이사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덕분에 어색함도 금방 풀렸어요. 김영철입니다. 은퇴하고 이제 시골에서 살려고 왔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이유로 조용히 전원주택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더군요. 살짝 허리 수술 얘기도 했더니 자주 물리치료 받아야 한다거나 집에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라는 조언도 많이 받았어요. 덕분에 사람 사는 느낌이 좀 더 다시 살아났달까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 표정이 한결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역시 사람은 웃으며 살아야 하는데 난 언제부터 그렇게 굳어 있었지. 아들 집에서 구박받던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 오로지 앞을 보고 살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집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 모종을 몇 개 심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하다 보니 몸은 조금 힘들었어도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님 방에서 냄새가 나요. 슬리퍼가 더러워요. 더 이상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이 아들 내외는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나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내가 필요 없으니 나 없이 잘 살고 있겠지. 솔직히 마음 한편에는 하는 씁쓸함이 없진 않았지만 동시에 아들 인생이니 알아서 살겠지 하고 담담히 생각했습니다. 이미 선택은 스스로 한 거니까요. 어느 날 오후 집 앞마당에 앉아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고 있는데 옆집 김씨 어르신이 또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동네 노인들끼리 모여서 간단히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왠지 혼자 집에 있기 답답하기도 해서 따라갔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잔치 기분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술도 한 잔씩 기울이는데 얼마나 즐겁던지요. 그동안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분들과도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요. 혼자 사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저희랑 종종 어울리면 재밌게 지내실 거예요. 그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이런 마음의 온기가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거였나 보다 하고 깨달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슬리퍼 하나 찾으러 헤매던 그 시절이 떠올라 잠시 애잔하기도 했지만 이젠 오래된 꿈처럼 아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어차피 지난 일이니 후를 털어버려야지. 나는 지금 이곳에서 내 인생의 새 장을 열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텃밭에 심어둔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작은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었죠. 김 선생님, 여기 상추 좀 가져가요. 이번에 제법 잘 자랐습니다. 옆집 김씨 어르신에게 웃으며 건네주기도 하고 동네 노인회관에 들러서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드렸어요. 작지만 뿌듯한 행복이었죠. 그렇게 평온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손자였어요. 이제 성인이 되어버린 손자가 문 앞에 서서 어색하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엔 살짝 당황했지만 반가움이 먼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누구야? 언제 이렇게 컸니? 갑자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손자는 쭈뼛거리면서도 진심으로 보고 싶었다고 말하더군요. 아버지,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여기로 이사 오셨다고. 그래서 학교 끝나고 한번 찾아와 봤어요. 알고 보니 아들 내외도 이 근처는 아니지만 어딘가 전셋집을 구해 적당히 자리 잡고 사는 모양이었어요. 와, 진짜 시골집 분위기 나네요. 손자는 제 텃밭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고 저는 그런 손자의 모습에 왠지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내 손자가 이렇게 큰 줄도 몰랐구나.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 거야. 집 안으로 들어와 손자에게 간단히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채소와 달걀로 대충 볶음밥을 만들어줬더니 손자가 신나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할아버지. 식사를 마친 뒤 거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손자 얼굴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엄마가 요즘도 자주 운다고 해요. 할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고 싶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빠도 그렇고 왜 이렇게 됐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아릿해졌어요. 정말 뒤늦은 후회구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하지만 손자가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결국 차분히 대답해줬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가 반성한다면 언젠간 찾아오겠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 문제란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지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손자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자주 올게요. 할아버지도 외롭지 않게. 저도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복받치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래, 이런 작은 마음이라도 참 고맙구나 하고요. 그날 이후로 손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시간을 내어 찾아왔습니다. 텃밭에서 자란 상추와 고추를 직접 따서 도시락도 싸보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산책도 하고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느낌을 조금씩 되찾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아들 내외가 직접 찾아오진 않았어요. 손자 말로는 아들 며느리가 죄송해서 겁나서 못 온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 아직도 용기가 안 나는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엄마랑 아빠가 여기에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면 받아주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글쎄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가 꼭 바라는 건 아니야. 다만 정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가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사실 그 말도 다소 강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가 깊었고 아들 역시 그걸 방관했다는 서운함이 컸으니까요.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울분에 차 있진 않았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지도 모르지. 아니면 끝까지 못 만날 수도 있고. 그건 그들 선택이지. 시간은 또 흘러 계절이 바뀌고 텃밭의 작물들이 또 한 번 실하게 자라났어요. 아침이면 산책을 하고 노인회관에 가서 몸도 풀고 동네 친구들과 수다도 떨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던 어느 날 문득 허리가 좀 더 아프게 느껴져 병원을 찾게 됐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가 당부했죠.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특히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을 자주 하세요. 아들 집에 살 때라면 며느리 눈치 보느라 병원 한번 가기도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이 없으니 오히려 마음은 편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에 어느새 웃음기가 맴도는 걸 발견했어요. 참, 사람이 환경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예전에는 매일 밥맛도 없었고 남 눈치만 봤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자 아들 내외를 향한 미움도 점차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결코 가벼운 상처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원망만 하고 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 후로도 별탈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주말, 손자가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며느리 정미숙과 아들 영민이의 얼굴이 보였죠. 저는 깜짝 놀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못 들고 아들은 눈가가 벌써부터 붉어져 있었어요. 손자는 조용히 가만히 서 있었고요. 아들 영민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서 며느리도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벌써부터 무릎을 꿇고 이러면 어떡하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거듭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고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었지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손자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래.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나 하자. 며느리는 더욱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그때는 제가 미처 아버님 입장을 생각 못했어요. 이제 와서 핑계를 댈 순 없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들도 덧붙였죠. 저도 아버지를 더 챙기지 못했고 미숙이가 그러는 걸 제대로 막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도 했지만 아직 제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기에
저는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그동안 날 어떻게 대해왔는지 이젠 알고 있겠지. 나는 너가 효도하길 기대한 게 아니다. 그냥 최소한의 예의와 인정이 있었으면 했을 뿐이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고 며느리는 다시 훌쩍였어요. 그러다 손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엄마랑 아빠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이렇게라도 찾아뵙고 싶어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계속 못 왔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미움만 품고 살 순 없지. 손자 앞에서 너무 고집 부려서도 안 되지 않나. 저는 긴 한숨을 내쉰 뒤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여기서 편히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도 언젠가 용서할 날이 오겠지 하고 생각했어. 다만 그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지켜보겠다고. 그 말에 며느리는 다시 눈물을 흘렸고 아들도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다가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록 가벼운 식사였지만 직접 재배한 채소로 만든 반찬과 밥을 내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처럼 눈살을 찌푸리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탄을 하더군요. 아버님, 이렇게 싱싱한 채소를 키우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도 함께 밥을 먹으며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공기가 진짜 좋네요. 요즘 허리는 좀 어떠세요? 물론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상처가 말끔히 치유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과 진심이 쌓이면 언젠가는 과거의 아픔들도 흐릿해질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다음에 올 때는 전화라도 주고 오너라. 그래야 내가 밥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겠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게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게 부드러워진 것 같아 제 마음도 한결 나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살랑이는 바람이 볼을 스치는데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구나. 이토록 꺾인 관계도 다시 이어질 수 있긴 하네.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까 하는 희망이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그리고 집을 팔기까지 겪은 일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어쩌면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르지. 슬리퍼를 현관밖에 내팽개쳐두던 며느리의 모습이 이제는 그리 억울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구박받으며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무릎 꿇고 오열하던 아들을 떠올렸어요. 그래도 내 아들 아니냐. 다 큰 어른이라도 잘못할 수 있고 후회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진 상태로 새벽까지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텃밭을 돌보는데 왠지 채소들이 더 푸릇푸릇해 보였어요. 김씨 어르신이 울타리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네, 조금요. 하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생이란 게 원래 이렇구나. 고난이 있어야 행복도 있고 미움이 있어야 화해도 있는 거고. 그 단순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이후로도 전원 생활은 계속 이어졌고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이 간간히 왔습니다. 아직 예전처럼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가끔 손자와 함께 주말에 찾아와 같이 식사를 하곤 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나 서로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님도 천천히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그런 진심 어린 태도에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옛날의 응어리를 훌훌 털어내보려 했죠. 어느 날 손자가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저희 집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래,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관계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 슬리퍼를 현관 밖에 내던져버릴 만큼 삐걱댔던 우리의 가족 관계는 이제 조금씩이나마 봉합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곳 전원주택에서 텃밭을 돌보며 동네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살면서 천천히 그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작정이에요. 아직 허리가 아주 튼튼한 건 아니지만 병원을 갈 때면 손자가 자기 차로 태워주기도 하니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작은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보니 무엇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돼요. 평생을 모아준 집을 한순간에 팔아버린 일이 혹시 잘못이었을까? 잠시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지만 지금 이 편안함과 자유를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비용을 치르고라도 제 노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겪은 서러움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전원에서 평온한 삶을 시작할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인생은 온갖 사건과 상처를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거겠죠. 문득 거실에 놓아둔 슬리퍼가 눈에 들어올 때면 가끔 그 쓰라린 추억이 떠오르긴 하지만 이제는 그걸 바라보면서 잘 결단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준 고마운 계기였네 하고 웃어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아들과 며느리가 완전히 옛날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느린 속도가 제게는 딱 좋습니다. 손자를 통해 전해 듣는 그들의 사정도 조심스럽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저도 그들에게 조금씩 다가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직접 우리 집에서 하룻밤 머물러도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서로 웃으며 식사하고 따뜻한 이불을 깔아주고 가끔은 산책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아요. 가족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낄 만큼 큰 상처를 받았지만 또 그 가족이기에 다시금 화해의 문턱에 설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당에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래, 오늘도 평온하게 살자. 그리고 언젠간 온전히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고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멀리 도시에서 아들 내외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가끔 궁금해지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진 않으려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새소리와 함께 맞이하는 아침이 너무 행복하고 곁에 찾아오는 손자의 방문도 설레니까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난날의 상처가 조금씩 씻겨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아들 내외가 제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예전처럼 그들과 한 집에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서로 오가며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아버님, 밥 한번 먹으러 오세요. 그래, 나도 텃밭에서 거둔 채소 좀 챙겨갈게. 우리 다 같이 먹자.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나를 상상하니 문득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마당 구석에 심어둔 고추가 슬슬 빨갛게 익어가는 걸 보면서 인생도 그렇게 익어가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 덜 익었을 때는 쓰고 떫은 맛을 내지만 때가 되면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열매를 맺듯이 저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지고 넓어진 마음을 얻게 되었나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며느리가 시아버지 슬리퍼를 현관 밖에 던져두던 날 저는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이 제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줬으니까요. 아들 내외를 향한 섭섭함과 서러움을 품에 안고도 이제는 그걸 운명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곳 전원주택에서 제법 행복한 노후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삶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그리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기쁘게 살아가려 해요.